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혼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장애 등급을 받으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게 되셨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아파트 청소 일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셨어요. 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저희 둘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 서울의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몇 년 일하면서 투룸 빌라로 이사도 하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저보다 2살 위였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1년 정도 사귀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이 먼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양쪽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어떨까? 매달 100만 원씩.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었던 터라 흔쾌히 동의했죠. 저희 둘 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아직 아이도 없었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이 매달 천안에 계신 부모님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물론 시어머니께도 보내드렸겠죠. 처음에 어머니는 받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야 받아주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여전히 이곳저곳 일을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이제 용돈 보내드리는데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아니야,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이 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거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답하셨지만 그래도 용돈을 받으시니 조금은 여유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은 처음엔 평범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개발자였고 저 역시 제 일에 만족하며 살았죠. 주말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면서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계속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핸드폰만 보고 있는 일이 잦아졌죠. 뭘 그렇게 보고 있냐고 물어보면 주식이나 코인이 요즘 인생 역전의 기회라면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 보고 자요. 미국 장이 곧 열려. 조금만.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남편은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 하면서 거의 24시간 주식 생각만 하고 있었죠. 처음엔 취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중독 수준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이 성격 변화였어요. 주식으로 돈을 잃은 날엔 짜증을 내고 이익이 나면 또 과도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 어디 나가자고 해도 주식 차트를 봐야 한다며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즈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죠. 처음엔 소액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용대출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모두 동원한 상태였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걱정을 무시하며 더 큰 투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용돈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갑자기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엄마가 다쳤어. 지금 병원에 계셔. 뭐라고? 어떻게 다치셨는데?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시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치셔서 입원하셨어.
저는 급하게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뵈니 많이 아파하고 계셨어요. 속상한 마음이 컸어요.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왜 알바까지 했어요? 연금 나오는 거랑 하면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박서방이 너한테 얘기 안 하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돈은 다 그쪽으로 보내줬지. 나는 그런 줄 알고 다시 일을 시작한 거야.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드릴 용돈을 시어머니께 더 드린다며 가져간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가 편히 지내시라고 보낸 돈을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챈 셈이었죠. 엄마,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응, 내 남편이 그러더라. 어머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저는 즉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서 입원하신 거 아니냐고 하니 당황해 하시면서 그런 일 없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드릴 용돈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부모님 드리기로 한 용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서 투자하는 거냐고 대출까지 받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생은 원래 한 방이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남편의 주식 중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와 제 가족까지 속이면서 돈을 가져다 쓰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좋아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바로 천안으로 내려가서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직접 용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죄송하고 미안했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여보 주식 이제 그만하고 상담받아. 아니면 이혼할 거야. 이혼? 너 진짜야? 진짜야. 네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주식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도 용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심지어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께도 제가 돈이 없다고 용돈을 못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차가운 표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믿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자 놀라셨어요. 그럼 우리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이 녀석이 정말. 어쩌려고. 네. 제 친정에 드릴 용돈까지 가져다가 주식에 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거고요. 심지어 지금 빚도 많아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 무너지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한테도 아내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시어머니는 그날 남편을 불러서 크게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 수속도 다 끝난 상황이라 돌이킬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 말만 듣고 너한테 서운해 하기만 했단다. 부족하겠지만 이 돈은 너의 친정에 보내드리렴. 비록 가족으로의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난 너를 늘 응원하마. 문자를 보고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받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성사되었어요.
그런데 명절 때엔 저희 어머니한테 직접 안부도 전하시려 전화도 하시고 종종 선물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혼한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소식도 가끔 들려왔어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했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제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있었고 새로운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가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후유증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셨고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상태였어요. 그 후로 저는 종종 시어머니 간병을 도왔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셨고 걸으시는 것도 가능해지셨죠. 몇 개월 후 시어머니는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죠. 혹시 너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준호가 정말 많이 변했어.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이 정말 변한 것 같기도 했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느꼈던 가족의 소중함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변했다는 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자고 하셨죠. 그 후로도 저는 시어머니와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드리고 가끔은 직접 뵈러 가기도 했죠. 남편은 그 후로 정말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요. 주식은 완전히 손을 뗐고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죠. 가끔 시어머니를 통해 안부를 들을 때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다시 결혼하기를 바라시지만 저는 정말 급하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최근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한 건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죠.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인데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선택한 삶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도전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을 기회가 생겼거든요.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로 2년 정도 나가는 건데 새로운 경험을 쌓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하고 싶은 일 다 해보라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두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용기가 났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한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한 관계의 가치,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비록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혼 뒤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두 어머니께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겪어도 결국에는 더 좋은 내일이 올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